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김신행저 강독 강의 처음 시작을 하는데 오늘부터 하나씩 더 이상 친절한 강의는 없다. 이런 걸 모토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은 것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카톡방을 좀 잠깐 열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카톡방을 열어보시면 첫 번째 국가 신용등급에 관한 도표가 있는데 가장 최근의 자료고요. 국가 신용등급은 왜 올려놨냐면 지금 브렉시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올려놨고 거기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좀 보면 무디스 좀 보세요. 무디스는 AA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AA 마이너스, 피치는 A 플러스인데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한 단계씩 위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국가 신용등급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위다. 그러면 중국과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더 지금 경제 상황이 좋고 경제 성장률도 높고 다 경제 상황이 좋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국가 신용등급은 부도 위험만을 반영합니다. 국가 부도 위험을 반영해.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올리면서 이게 이제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해서 신용등급을 올리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근거를 댔어요. 이 신용평가사들이. 첫 번째 근거로는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좋다. 재무 건전성. 국가 부채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가 부채 규모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별로 크지 않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른 OECD 국가들이 거의 사실상 제로 성장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그 2008년 이후의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 경제는 그래도 2% 정도의 안정적인 그래도 높지는 않습니다. 성장률이 높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해 왔다. 두 번째 근거로. 세 번째는 경기 불안 국면에서도 한국은 경상수지 규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계속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한국 경제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밝혔고, 가장 큰 게 이제 악재는 뭘까요? 대외적인 악재는 대북 리스크죠. 대북한 리스크, 지정학적 불안정성 이건데 이게 크게 부각이 돼버리면 이제 신용 등급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별로 그게 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육자회담 이런 거나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라든가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그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신용등급에는. 그런데 지금 그걸 제가 드린 이유는 일본이 한국보다 한 단계, 두 단계 지금 신용등급이 낮단 말이죠. 그 낮은 이유를 또 밝히고 있어요. 신용평가사들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20년 장기 불황이죠. 일본의 15년, 20년의 장기 불황.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과의 갈등입니다. 일본의 대중무역 규모가 굉장히 큰데 중국과의 정치적인 이 갈등이 고조가 되면서 역사 왜곡 또 영토 분쟁 이런 게 가시화되면서 중국과 갈등이 계속되니까 또 중국 내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도 막 진행이 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대중무역 수출이 대중 수출이 감소할 거라는 그 예상. 첫 번째, 두 번째고요. 그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고 또 하나 든다면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인데요.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30%입니다. GDP 대비 230%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일본 사람들이 한 푼도 안 쓰고 하나도 먹지 않고 2년 반 동안 갚아야 될 규모라는 거예요. 그게 GDP에 대한 230%의 규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국가 부채 규모가 큰데도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뒤에 이미지를 또 드렸어요. 어떤 이미지를 드렸냐면 이번에 브렉시트 이후에
브렉시트 이후에 가장 타격을 받은 나라들 화폐 가치 변화 제가 그 뒤에 올렸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나라는 당연히 파운드화죠. 8%가 가치가 절하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다른 영연방 유로화라든가 호주라든가 스위스에 앞서서 그것보다 크게 한국의 원화가 마이너스 2.5% 절하가 되고 있단 말이죠. 큰 폭으로 폭락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가치가.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첫 번째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일본 엔화 가치가 3.9% 폭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엔고 현상이. 그러니까 일본은 이 영향을 받기는 받았는데요. 화폐 가치가 크게 올라가는 형태로 받고 한국의 원화는 크게 떨어지는 형태로 지금 두 나라가 가장 크게 영향을 아시아 국가의 두 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일본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냐? 한국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뒤에 이미지를 제가 몇 개 올렸어요. 이 방송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이 팩트 체크라고 여러분 가끔 보시나요?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좋아, 이 사람이. 설명도 깔끔하게 잘하고. 그런데 제가 잠깐 봤더니 요 이미지를, 두 개의 이미지를 올리면서 한국으로 지금 하나는 지금 파란색의 자본이 이렇게 전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그래프, 이미지고 또 하나는 한국으로부터 다 빠져나가는 이미지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그렇죠. 우리나라의 원화가 다른 외화가 많이 들어오면 상대적으로 어떤 화폐가 되죠? 가치가 있는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면, 뭐든지 많이 돌아다니면 가치가 없어. 외화가 많이 들어오니까 시장에 외화가 많이 돌아다니고 원화는 적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이 환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자본이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여러분 이제 처음 공부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건 계속 앞으로 할 일들이에요. 자본이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빠져나가면 상대적으로 외화가 많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우리나라 서울 외환시장에 보면 뭐가 많아요? 원화가 많고 외화가 적어. 그러니까 적어야 가치가 높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환율의 상승이에요. 지금은 이 브렉시트 이후에는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마이너스 2.5% 가치가 절하되고 있으니까. 자본이 왜 한국에서 빠져나가냐라는 것을 금융위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브렉시트 지금 상황에 자본이 위기가 있을 때마다 유럽의 위기, 여러분이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고 2009년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어. 그때마다 한국으로부터 자본이 도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빠져나가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국은행이 분석하는 분석 자료가 거기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의 자본 자유화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자본 자유화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본이 들어오고 언제든지 자본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면 ATM기다 이렇게 불러. 한국을 전 세계 ATM기다. 언제든지 돈 맡겨서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한국 경제에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가 지금 브렉시트 이런 충격이 오니까 한국으로부터 자본이 다 빠져나가는 형태가 첫 번째의 환율 상승 이유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 한국이 뭐 잘못했나요? 그거 아니야. 항상 충격은 다른 데 있는데 자본은 한국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일본이 왜 그러면 일본의 엔화 가치가 그렇게 절상이 되냐. 파운드화에 투자했던 사람들, 원화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 자본을 빼서 어디다 투자한다는 거예요? 달러화, 엔화, 금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수익 금융자산이 N이기 때문에 그러면 N은 국가 그룹 부채가 그렇게 크고 일본의 장기 불황이고 뭐 상황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일본의 자산을 왜 안정적인 자산으로 보냐 이거예요. 가장 세계에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미국의 재무성 증권하고 일본의 엔화 국채를 든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나라 부채하고는 달리 예를 들어서 피그스 국가들, 유럽의 국가들은 부채를 누가 이 나라가 붙인 부채들, 채권들을 누구에게 팔았냐면 다 프랑스나 독일이나 다른 국가들이 채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거의 대부분의 채권을 누가 갖고 있어? 그 나라 국민이 갖고 있어. 일본 국민들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 없어.
일본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자산이라는 거지. 크게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일본의 그 자산이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오면 엔고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엔고는 일본이 반길까요? 여러분 신문 많이 봤을 거예요. 가장 대형 악재입니다. 대형 악재인데 그동안에 일본이 나중에 다 계속 얘기할 거예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아베노믹스 계속 돈을 풀었단 말이죠. 자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계속 돈을 풀었는데 갑자기 충격이 영국으로부터 와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걸 다 물어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상당 부분 효과가 지금 있는 것으로 실증 분석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국의 충격이 다시 옛날로 다 되돌려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대형 악재가 일본의 경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 교수님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회복 탄성이 있다는 거죠. 회복이 될 거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게 환율이 상승하면 자본이 도피하는 현상은 나쁜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본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건 나쁜 현상이지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경쟁력이 회복이 돼서 경상수지가 단기적으로 더 늘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반드시 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EU나 미국이나 이런 중국이나 여기에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수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EU가 이 충격을 받았는데 많이 수입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실물 경로, 이제 자본이동 경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나중에 다 하나씩 할 거니까요. 들어두세요. 그게 이제 수출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들을 한 번씩 쭉 한번 보시면 그런 의미구나. 장황하게 텍스트를 읽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교과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장부터 3장까지인데 사실은 처음 기본 강의라고 이걸 만약에 한다면 기본 강의 한다면 전체 예를 들어서 매핑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는 이 강독 강의의 특성상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 제일 앞에 차례만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일본 설명하셨는데 그 미국 재무성 증권이 또 안정적인 이유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미국 부채를 좀 중국 정도에서도 많이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도 불안한 상황. 거기 국가 신용 등급을 보면 미국이 제일 위에 있어. 그러니까 미국의 재무성 증권을 발행한 이 항상 자산이라는 것은 누가 발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이 발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이 가장 안정적인 자산인 재무성 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안정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미 재무성 증권에 투자하고 있어요. 외환 보유고를 이제 창고에 쌓아두는데요. 그게 대부분은 미 재무성 증권이고 달러화 자산입니다. 금은 극히 일부야. 그래서 재무성 증권이 그만큼 그 안정적인 자산인데 국제 시장에 내놓으면 이 자산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놓으면 잘 팔리냐 안 팔리냐. 매력이 있으면 잘 팔리겠죠. 가장 잘 팔리는 자산이 미 재무성 증권이다 이것이지. 그리고 이렇게 충격이 오면 부정적인 충격이 오면 항상 어디다 투자하려고 해요? 안정적인 자산에 안전자산에 투자하려고 하지. 그래서 미 재무성 증권의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그 차례에 보면 일단 국제무역론은 무역 이론과 무역 정책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부 그 무역 이론의 국제무역 이론의 위에다가 자유무역 이론 이렇게 써놔. 자유무역 이론. 그러니까 무역 이론은 자유무역이 가장 좋다는 이론들이에요. 그리고 그 자유무역 이론 안에는 고전적인 무역 이론과 현대적인 무역 이론이 있어. 고전적인 무역 이론, 가지를 두 개 쳐서 고전적인 무역 이론과 현대적인 무역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는
거기 2장 보세요. 교환과 국제무역은 땡땡하고 국제무역의 기초입니다. 이 무역 이론이 아니고 무역의 기초야 그냥. 국가 간의 무역이 왜 발생하냐 이거를 개인 간의 교환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기초적인 내용이고 그 뒤에 3장에 가보면 노동 생산성과 국제무역 그래서 리카도 무역 모형인데요. 그 3장의 리카도 모형하고 그 4장에 보면 리카도 모형의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4장의 헥시올린의 동그라미 그리고 6장에 보면 특정 요소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세 개가 3장과 4장, 6장의 이 세 개 모형이 고전적인 무역 모형입니다. 정말로 옛날 모형이에요. 그 고전적인 무역 모형이 무역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장은 뭐냐? 5장은 4장, 5장 합해서 헥시 올린 모형이에요. 4, 5장 합해서 헥시 올린 모형이에요. 그래서 헥시 올린 모형이 굉장히 양이 많고요. 공부를 많이 해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헥시 올리는 모형입니다. 가장 많이 공부를 여러분 하게 될 거고, 최근에는 이제 이게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른 이제, 오늘도 보니까 리카도 모형이 나오고, 리카도 모형은 외교원에서 나왔고, 입시에서 나왔고, 이제 행시에서 나오고, 이제 계속 이제 최근 나온 것들은 항상 이렇게 비슷한 시험이 계속 나옵니다. 다 예측 가능했어요. 이번에도 다 리카도 모형 다 준비하고 왔어요. 안 하고 간 사람은 이거 뭐지? 이런 사람은 내년에 시험장 또 가야지. 그래서 그 6장까지가 고전적인 무역 이론인데 그 중에 우리가 3장에 리카도 모형이 오늘 범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카도 모형은 고전적인 무역 이론인데 모든 무역 이론은 세 가지를 설명해요. 첫 번째, 무역이 왜 발생하냐? 무역 발생 원인. 이걸 basis of trade, 영어로는 basis of trade, 무역의 기초 이렇게 말하는데요. 두 번째는 무역이 발생하면 어떤 제품을 수출하고 어떤 제품을 수입할 거냐. 이걸 무역의 패턴이라고 그래. 트레이드 패턴.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국가들이 이렇게 수출하고 수입하는 무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 무역의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역의 이득, 이걸 gains from trade 이러는데 모든 무역 모형이라는 것은 이 무역의 세 가지 측면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 핵심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보면 뭐 상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 그리고 어떤 나라가 어떤 재화를 수출하는데 그 수출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모든 무역 모형은 무역에 관한 모든 모형은 이게 고전적인 무역 모형이든 현대적인 무역 모형이든 전부 다 뭘 설명한다? 이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무역론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주제, 이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리카도 모형 앞에 뭐가 돼 있어요? 노동 생산성과 국제무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무역이 왜 발생한다? 노동 생산성의 국가 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노동 생산성의 국가 간의 차이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 거기 4장의 요소 부존도와 국제무역에는 이 뭐 때문에 헥시올린 모형은 무역이 발생한다? 요소 부존도란 말을 여러분 지금 모를 거예요. 다 나중에 하게 됩니다. 요소 부존도의 차이가 무역을 발생시킨다. 요소 부존도라는 것은 노동이 얼마나 자본에 비해서 많이 있냐, 또는 자본이 노동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있냐, 이게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요소가 부존된 정도 비율이에요. 비율. 이걸 요소 부존도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 뭐가 많을까요? 당연히 중국이 엄청난 인구를 갖고 있으니까 중국은 상대적으로 노동 풍부국가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한 나라다. 이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어떤 제품을 수출하고 어떤 제품을 수입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자유무역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 특정 요소 모형은 거기에 그렇게 써놔요. 헥시올린의 단기 모형입니다. 헥시올린의 단기 모형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씩 해 나갈 거고, 그 전에 이제 2장부터 하나씩 볼 텐데요. 그냥 들어오세요. 이걸
분류만 설명하고 있어도 1시간 다 가버립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특히 이제 3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끝에 그 도표 있고요. 그 위에 3줄, 5줄 올라가 버리시면 밑에 두 번째 단락에 그 중간쯤에 고소득 그룹에서는 무역 의존도 있죠? 밑줄. 고소득 그룹에서의 무역 의존도 60%, 저소득 그룹에서의 무역 의존도는 67%, 전 세계적으로는 59%, 60%가량의 무역 의존도라는 것은 거기 도표의 제일 오른쪽에 GDP 대비 무역액이에요. 그 동그라미. GDP 대비 무역액이 무역 의존도인데 그게 도표에 쭉 보니까 세계 전체는 59.4 돼 있죠? 거기 동그라미. 세계 전체는 59%. 그 다음에 한국은 95%. 그래서 GDP 대비 95%의 무역 의존도를 갖고 있고 방금 그 위에 도표 바로 위에 그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 한국 1인당 GNI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개방경제에서 나중에 뒤에 할 거예요. 그로스 내셔널 인컴입니다. 국민 총소득이에요. 국민 총소득은 GDP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GDP에다가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그냥 듣기만 하세요. GDP에다가 뒤에 교육 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의 손실, 손익이 붙어 있고 그 뒤에 해외의 순수치 요소 소득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 가서 벌어들인 거,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간 거 이런 거 다 감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 지표인데 거기에서 교육 조건이 여기 들어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교육 조건 공부할 때 다 해요. 바로 뒤에 교육 조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무역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다. 그렇게 쓰면 답안이 웃기겠죠. 그러면 답안이 아니야. 이건 공부한 사람의 답안이 아니야. 거기 나와 있잖아.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95.9%다. 90%가 넘나 이런 정도는 써야 되지. 엄청나게 무역 의존도가 높다. 뭐 이렇게 쓰면 웃기죠. 공부한 사람을 보면 아주 웃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실증 자료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이제 하고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되면 책의 제일 앞에다가 실증 자료를 계속 제가 쓰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 그러면 거기 쓰는 것 자체가 공부가 이제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얼마더라? 외환 보유고가 얼마더라? 지금 거시에서 여러분 공부하는 인플레이션 타겟팅 이게 몇 %더라? 모르죠. 그걸 하나씩 나올 때마다 책의 제일 앞부분에 써놓으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런 것들이 실제 이제 시험장 가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넘어가 보시면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 첫 번째 단락에 세계화라는 단어, 경제학에서는 별로 뭐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세계화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락에 있고요.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상호 의존성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90년대 이후에. 제일 마지막 단락에 또 특히 90년대 들어서 세계적으로 개방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유. 첫째, 소련 해체, 동구 붕괴, 중국 개방 밑줄. 그 다음에 둘째, 남미 국가들이 그동안에 수입 대체 전략을 썼는데 나중에 무역론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수입 대체와 수출 진흥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 진흥 정책으로 전환했다. 세 번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개도국들이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 참여하게 됐다. 그 다음에 오른쪽 5페이지 가보시면 셋째, 86년 뭐 유화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이제 95년도에 WTO가 출범한 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WTO가 뭘 이어받았어요? 1947년에 게트를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WTO가 95년에 출범했고 지금은 WTO의 위에다가 다자주의 이렇게 써놓고 다자주의 전 세계 150여 개 국가들이 모여서 뭐 라운드 테이블 가지고 여기 뭐 해보자는 거예요. 안 되겠죠, 잘 안 됩니다. 그게 이제 DDA라는 건데 도하 개발 어젠다라는 건데 안 됩니다. 왜? 선진국들이 미국이 가도 한 표고
저기 아프리카 국가 한 국가가 와도 한 표야. 미국이 좋아하겠어요, 여기서 투표하는 거를?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이, 경제 대국들이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DDA는 앞으로도 계속 별 진전이 없을 거고, 다 FTA는 양자주의에 의존합니다. 그 FTA와 같은 경제 통합이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이미 줄었고, FTA는 지역주의입니다. 다자주의, 지역주의, 혹은 양자주의 뭐 이런 거예요. 넷째, 개도국으로의 기술 이전이 확대되면서 개도국의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서 선진국가의 무역이 훨씬 더 증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운송통신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운송통신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 국가 간에 FTA를 체결한다는 것은 뒤에 얘기하겠지만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 거예요. 한국과 중국의 관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게 한중 FTA예요. 그러면 거래 비용이 훨씬 줄죠. 이 거래 비용이 주니까 무역 규모가 확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옵쇼어링이라는 게 있는데, 옵쇼어링 이것도 가장 최근에 출제되기 시작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옵쇼어링 옆에다가 해외 아웃소싱 이렇게 써놓고, 해외 아웃소싱 6장 가면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해외 아웃소싱, 이것도 행시에서 한번 출제가 됐고, 행시 일반행정 경제학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입법고시 한번 출제가 됐고, 지금 이제 외교원이나 뭐 그냥 행시 국제경제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1순위로 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웃소싱이. 그 다음 6페이지 가보시면 지역별 무역 비중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뭐 자세한 거는 뭐 볼 필요 없고, 그 도표에 북미, 남미, 유럽 이 세 개만 체크를 해보세요. 그 중에 지역별 무역 비중에 유럽이 36.8%로 엄청나네요. 이게 EU 때문이죠, EU. 그런데 이제 영국이 탈퇴하게 되면서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가 중요한 이유가 금방 탈퇴해버리면 깔끔하게 끝나버리는데, 이게 결정은 났는데도 이사회에 통보를 안 하고 있잖아요. EU 이사회에. 통보를 해야 그 다음에 뭐 절차가 진행될 텐데, 독일은 빨리 해라. 나가려면 빨리 나가지 왜 그러냐. 근데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뭐 리그렛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또 엑시트해서 후회한다 이거지. 다시 투표하자 뭐 이러고 난리거든요. 영국이 굉장히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계 금융시장이라든가 실물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 유럽을 중심으로 체크 한번 했어요. 36.8%, 68.5% 지역 내 무역 비중이 이렇게 엄청나게 큽니다. 산업별 무역 비중에 7페이지 가보시면 둘, 넷, 여섯 번째 줄에 그 밑줄 그어놓으세요. 산업별로 제조업 무역이 전체 무역의 약 절반 정도로 그 비중이 가장 높고요. 제조업, 상품들이 많이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서비스는 별로 거래 안 되겠죠. 법률 서비스. 뭐는 잘 거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역 비중이 21.4%. 그래서 상품 무역보다 훨씬 더 작고, 서비스 무역이 상품 무역보다 활발하지 못한 이유, 운송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8페이지 또 넘어가시고, 8페이지 거기에 FTA가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Free Trade Agreement 혹은 Free Trade Area의 약자입니다. 자유무역협정, 나중에 뒤에서 다 할 거예요. 그걸 이제 Regional Trade Agreement에서 지역무역협정이라고도 부르고, 지역 간 특혜협정이다 이렇게도 부르고요. 경제통합의 확대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한국이 굉장히 늦게 출발했습니다. 2004년에 처음으로 한 칠레 FTA를 체결했고, 그 이후에 15년까지 한 10년 동안 51개국과 FTA를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하여튼 한 번 뭐든지 하면 빨라.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세 나라 이 큰 대륙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일해요. 한국밖에 없어. 이렇게 늦게 출발했는데도. 일본은 훨씬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한국은 빨라요. 뭐든지 빨라. 그래서 그거 한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체크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경제 통합론 가면 자세하게 이걸 배우게 되는데, 그 통합의 일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 일지 중에 가장 최근에 한미 FTA, 한 EU FTA,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가 각각 다릅니다. 근데 나올 거는 뭐죠? 한중 FTA죠. 한중 FTA. 그래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 자세하게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의 확대, 그 FDI라고 하는데요. 그 영문자 밑줄 그어놓으세요. Foreign Direct Investment다. 해외 직접 투자인데,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구분합니다. 간접 투자는 증권 투자고요. 그 다음에 직접 투자는 해외에 자본을 투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영권, 소유권, 이런 걸 확보하면 직접 투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쉽게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구분이 안 가서, 구체적으로 이 수치를 두어서 직접 투자를 간접 투자하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그 직접 투자 부분에서 이거 어디 나오냐면 현대적인 무역 이론에 나옵니다. 아까 두 개 나온다 그랬죠? 고전적인 무역 이론과 현대적인 무역 이론. 현대적인 무역 이론을 가서 배우게 되고, 뒤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한국의 무역과 소득의 변화 있는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국의 경상수지 거기다만 밑줄 그어놓고 읽어보세요. 못 찾나요? 오른쪽 11페이지 둘째 첫 줄에 환율 변화. 세 번째, 1970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경상수지 개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70년대, 73년, 78년에 1, 2차 오일 샥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한국 경제에서도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설명하고 1980년대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레이거노믹스를 설명해야 되고 플라자 협정을 설명하고 여기에 이게 배경이 됩니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이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다 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항상 저는 어떤 수업을 하든지 중요한 건 항상 반복이 됩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저거 얘기했는데 또 해야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럴 거다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제무역론, 그 다음에 금융론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2페이지, 13페이지 여러분 다 읽어봐야 됩니다. 이거 거기 보세요. 무역론에 무역 패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역 패턴 뭐예요? 어떤 제품을 수출할 거냐, 어떤 제품을 수입할 거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리카도 핵시에 올린 특정 요소 모형은 비교 우위론이라고 그래요. 리카도 모형이 비교 우위론의 선구적인 모형이고 그 뒤에 핵시에 올린 특정 요소 모형이 다 비교 우위론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무역이 왜 발생하냐 그랬더니 국가 간에 비교 우위론의 기초에서 무역이 발생하는데 비교 우위론에 어떤 제품을 수출할 거냐 수입할 거냐 그러면 비교 우위제를 수출하고 비교 열위제를 수입한다. 이게 비교 우위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럼 어떤 재화가 비교 우위제냐? 국제시장에서 내놨을 때 경쟁력이 있는 재화. 어떤 재화가 경쟁력이 있을까요? 값싼 재화. 가격 경쟁력밖에 따질 않아요. 품질 경쟁력 안 따집니다. 국제무역에서는 가격 경쟁력만 따져요. 값싼 재화가 비교 우위제예요. 왜 값이 싸? 값싸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노동이 엄청나게 많아서 노동을 많이 투여해낸 재화에 대해서 값싸게 만들 거고 노동 생산성이 높으면 똑같은 노동 가지고도 훨씬 더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무역 패턴이고 무역의 이익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gains from trade. 무역으로부터의 이득이다. 이런 것도 다 하나씩 할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주제니까. 그 다음에 무역의 소득 분배 효과 거기다
별표로 해놓고 무역의 소득 분배. 이 셋 다 중요한데 무역의 소득 분배 효과는 그 중에서 요소 특정성 모형, 특정 요소 모형하고 핵심 원리 모형에서 이 소득 분배 이론을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옆에 써놔.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라는 것이에요.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 그래서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를 핵시올린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핵시올린 모형 가면 4가지 정리가 있어요. 기본 정리부터 시작해서 4가지 정리가 있는데 그 4가지 정리가 핵시올린을 구성하고 있고 그걸 다 뒤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 4번째 주제가 무역정책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역정책 그 위에다가 보호무역정책 이렇게 써요. 보호무역정책. 그리고 무역정책론은 엄청 많아요. 관세정책, 뭐 수량할당, 그 다음에 수출 자율규제, 수출 보조금,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 그런데 그 결론을 뭐라고 내리고 있냐면 거기 밑에 밑줄 그어놔봐요. 어떤 목적으로 무역을 규제하든지 정책을 시행하든지 대부분의 경우 보호무역이 타당하지 않고 자유무역이 최선임을 보여준다. 이게 결론이라고 지금 선생님 쓰고 있는데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자유무역은 이론은 자유무역이 최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들이지만 왜 보호무역론을 공부하냐면 현실은 자유무역이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들이 보호무역 정책을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관세 정책을 쓰고 있냐. 왜 할당 정책을 쓰고 있냐. 그래서 보호무역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근거는 뭐냐. 이게 지금 보호무역론의 내용이지 자유무역이 최선이다. 이게 결론이 아니야. 자유무역이 최선이다의 결론은 앞에 무역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큰 틀에서는 이게 맞을 수가 있어. 큰 틀에서는. 어떤 큰 틀에서는 맞냐면 이게 무역론이 미시경제학의 응용 파트란 말이죠. 여러분 미시경제학은 가격체계에 왜곡을 가져오는 정부 개입은 항상 효율성을 상실시키잖아요. 효율성을 훼손시키잖아. 그런 의미에서는 맞아요. 그 정도에서는 맞고 실제 이제 무역론의 보호무역론에 굉장히 많은 국제 무역론의 절반이 무역 정책인데 그거가 자유무역이 최선이다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은 왜 보호무역 정책들을 국가들이 쓰고 있느냐, 언제 쓰느냐, 언제 쓰면 자유무역보다 더 후생이 커지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가장 단적인 예가 관세는 붙이면 후생이 떨어지는데 소국에만 그래요. 대국에서 관세를 붙이면 교육 조건이 개선되면서 후생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어. 그게 최적 관세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들이 왜 보호무역 정책을 쓰냐라는 것이 주로 이 내용이지 자유무역이 최선이다 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여러분이 그 뜯어가면서 공부를 양이 많아지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 나는 어떤 여기서 시사를 받을 건지 가질 건지 그런 얘기들을 생각을 하시게 되고 경제통합론은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무역론의 제일 마지막. 금융론은 뭐 나중에 금융론 가서 하기로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본서의 구성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2장 교환과 국제무역에 보시면 봐요. 벌써 지금 40분이야. 첫날인데 뭐 엄청나게 원래 촌놈 마라톤은 어떻게 하냐면요. 첫 바퀴는 엄청 잘 달리고 두 번째 바퀴부터 이제 나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갈수록 더 잘할 거라 이런 어떤 항상 마인드가 좀 긍정적이어야 돼. 공부를 하려면 우리 공부 시험 합격 증서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근거를 댈 수가 없어. 내 공부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뭐 시험 이게 순환 강의에서 최고답 한번 냈다고 잘한 건가요?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공부 잘하고 있다는 근거가 뭐냐 부모님이 물어보면 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를 믿어주세요 이거잖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마인드가 긍정적이어야 된다. 근데 지금 몰라도 다음 달이면 알 수 있다.
이거 처음 공부 안 했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 공부하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좌절하는 게 빨리 오고 슬럼프 빠져서 못 나옵니다. 19페이지 보면 교환의 본질은 뭐냐? 두 번째 단락에 교환의 원인은 그 교환의 이익을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 이론으로 설명한다. 한계 효용이라는 건 뭐냐? 총 효용을 미분한 거예요. 미분은 미세하게 쪼갠 거야. 그래서 한계 효용은 뭐라고? 재화 한 단위를 더 소비했을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효용의 크기. 마지널 유틸러티라는 것은 유틸러티를 재화로 미분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 이 말은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다가 처음에 음료수를 한 잔 마셨을 때에 느끼는 그 효용하고 2잔, 3잔, 4잔 먹어가면서 그때 느끼는 추가적인 만족도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사이다 한 병 마셨을 때하고 사이다 10병 마셨을 때 같아? 다르죠? 효용이. 처음에 이 효용은 계속 그런데 증가해요, 감소해요? 계속 증가하죠. 총 효용은 계속 증가해. 효용의 지복접이라는 걸 없어. 이게 이제 극대화라는 거예요. 최적화라는 것은. 그런데 추가적인 효용 증가분은 점점점 작아진다는 게 한계 효용 체감입니다. 생각하면 되고 미시에서 다 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책이 좀 좋은 점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 책이 정말 무역론이 아닌, 무역론의 기초도 아닌 미시경제학의 내용들이 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게 그런 게 장점들이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넘기지 말고 잘 좀 봐주세요. 그 20페이지 첫 번째 줄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르면 그 방금 설명했던 것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만 밑줄 그어놓고 제가 키워드에 말씀을 드리면 거기다만 밑줄 그어놓고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2단락 더 내려가 보시면 궁극적으로 교환의 원인은 밑줄, 재화에 대한 한계 효용, 즉 재화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도.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거라는 게 조금 이따 나옵니다. 객관적인 것은 시장에서 물건의 상대 가격이에요. 주관적인 것은 이건 이제 무차별 곡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경제학에서 이러한 교환의 원리를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이용해서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 무차별 곡선이란 두 번째 단락이 있어요. 무차별 곡선이란 소비자에게 같은 수준의 효용을 주는 상품 묶음의 집합이다. 뭐가 무차별하다고요? 효용이 무차별하다. 효용이. 그래서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는 모든 효용 수준이 같다 이렇게 말했고, 거기 무차별 곡선의 성질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미시경제학을 다 하고 왔을 거니까요. 안 하셨던 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똑같은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효용 수준을 나타낸다. 둘째, 무차별 곡선은 우하향한다. 세 번째, 무차별 곡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미시경제학에서는 뭐 이게 이제 단조성, 이행성 어느 하나가 만족시키면 다른 하나는 깨진다 뭐 이렇게 하면서 증명을 해요. 증명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는. 근데 크로스 되도록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가지처럼 그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가지처럼. 다 알잖아요? 그런 상식을 깨뜨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씩 할 텐데, 요거를 이렇게 무차별선을 그려야 되지, 이렇게 그려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위배야? 이렇게 그리면 뭐 위배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효용이. 소비량이, X제 소비량이 많잖아요. Y제 소비량도 같거나 더 많잖아. 그런데 어떤 무차별성이 같이 있을 수가 있어. 그리고 크로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뭐 당연히 여러분 이해하시죠? 요런 알파점, 베타 계모점이 있어. 미시경제학 하는 거니까요. 크로스가 안 된다. 왜? 요거와 효용이 같잖아. 요거와 효용이 같아. 근데 이거와 효용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성과 단조성 이 두 가지 공리 하나를 충족시키면 크로스가 되면은 다른 하나는 당연히 깨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미시경제학이라면 이걸 설명하겠지만 일단 그렇다 이거죠. 교차하지 않는다. 네 번째, 무차별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항상 볼록한가요? 그렇지 않죠. 효용함수가 우리가 잘 아는 콥 더글라스,
레온TF, 선형, 준선형 이런 효용함수보다 선형은 볼록해요? 안 볼록하잖아. 그런데 무형론에서는 가장 표준적인 무차별 곡선을 상정합니다. 표준적인 무차별 곡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것도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형론에서도 레온TF형 무차별 곡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습 문제들에는 있어 그게 이미 레온TF, 준선형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미시경제학에서 하는 내용들을 점점점 지금 이게 국제경제학 내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 기초가 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국제경제학을 아는 건 아닙니다. 전체 기본 강의를 저는 항상 그래서 같이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학을 3순환까지 듣고 그러면 국제경제학은 자동으로 그냥 1, 2순환의 내용을 아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다 듣고 그 다음에 1순환 다 듣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예산선, 소비자 균형 이런 거를 제가 할 이유가 없고요. 그림 2-3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거기에 평면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거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하나만 정리해 놓고 여러분 거기다 그리세요. 교과서에다가 따로 연습장 그리지 말고 XY 두제화가 있어요. 그리고 소비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맥시마이즈 유틸리티 효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주체고 이 효용은 XY 두제화 소비로부터 와요. 그리고 이거는 재화를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효용이 높을 텐데 항상 제약이 있는데 어떤 제약이 있어? X제 가격에다가 X제 소비량을 곱하면 X제 지출액이고 Y제 가격에다가 Y제 소비량을 곱하면 Y제 지출액이고 이 총 지출액이 소득을 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이게 만약에 이 소득이 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단조성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는 요거 부등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소비하고 이런 제약하에서 X제를 몇 개 소비할 거냐 Y제를 몇 개 소비할 거냐 그래서 최적화식은 항상 요 목적식하고요 제약식하고 선택 변수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제약식을 Y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PY분의 PX X 플러스 PY분의 M 이런 식으로 제약식이 정리가 되고 요게 기울기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요건 잘하는데 뒤에 가서 이제 재화의 상대 가격 그러면 뭔지 몰라. 갑자기 상대 가격이 뭐지? 요겁니다. 요거 예산선의 기울기야. 이런 예산 제약하에서 뭐를 제로로 보내버리면 X를 제로로 보내버리면 절편값은 여기가 P 거기 없는 것은 다 적으세요. PY분의 M이 되고 여기 수평축 절편은 PX분의 M이 되고 기울기는 뭐가 되고요? 요게 되고 마이너스 PY분의 PX가 되고 이런 제약하에서 표준적인 무차별 곡선이라고 했고 원점에서 볼록하다 해서 표준적인 무차별 곡선은 미시경제학에서는 완비성, 이행성, 연속성, 단조성, 볼록성 이런 걸 만족시키는 선호 체계를 가진 소비자의 무차별 곡선이에요. 표준적인 무차별 곡선을 가장 바깥쪽으로 밀어낸 상태가 접할 때까지 밀어낸 거고 이게 균형점이고요. 이퀄리브리엄 균형점이고 그 균형 상태에서 X제를 몇 개 소비할 거냐 Y제를 몇 개 소비할 거냐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최적화의 해 XY 이걸 뭐라 그래? 효용 극대화의 해 이걸 보통수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수요. 그래서 보통수요야 이게. 중요한 것은 요 최적점 소비자 균형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RS고요.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PY분의 PX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인데 요 MRS는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를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이게 뭐예요? 주관적인 교환 비율. 요게 객관적인 교환 비율. 요게 일치하는 상태에서 효용이 극대화된다. 그리고 요 MRS는 뒤에 다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써놔요. MRS는 뭐예요? 기하학적으로 MRS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에 절대치를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뭐가 일정하다고? 효용이 일정해. 효용이. 유틸러티, 효용이 일정해. 일정한 효용을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 조건 하에서 내가 X제를 더 소비하고자 하면 Y제 소비를 얼마나 포기할 의사, 용의가 있냐 이거예요. X제 소비를 늘렸을 때 Y제 소비를 얼마나 줄일 용의가 있냐. 이거가 이제 미시경제학이라면 다 지금 일일이 도출하겠지만 한계 효용의 비율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자세하게 설명하고 지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모르신 분들은 끝나고 나서 혹은 수업 전에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계 효용의 비율로 쓸 수가 있어.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쓰세요. 항상 분자를 중심으로 상대 가격이라든가 상대 비율 이거를 잘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계속 나올 거예요. 요 XJ의 MU라는 건 왜 마지널 유틸러티니까 XJ의 한계 효용이냐 그냥. 근데 뭘로 평가했어요? XJ의 마지널 유틸러티야. 뭘로 평가한? Y제로 평가한. XJ의 한계 효용이라는 것인데 XJ 한 단위 추가로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이에요. 이걸 XJ의 상대적인 선호도다 이렇게 선호. 상대적인 선호도. XJ를 좋아하는 정도 말이에요. MRS는 뭐라고요? XJ를 좋아하는 정도, 주관적인 선호도. 이것과 뭐가 맞아떨어지면 JY의 상대 가격 PY분의 PX. 요 PY분의 PX는 뭐예요? PX XJ의 가격이에요. 그런데 Y제로 평가한 가격이죠. 항상 분모가 아니라 분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 XJ의 상대 가격이라니까 이게. 이게 이제 나중에 자유무역이라든가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쓰거나 이러면 이것부터 바뀐단 말이죠. 이걸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국제 상대 가격이 되고 국제 교역 조건 뭐 이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항상 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된다. XJ의 상대 가격 뭘로 평가한? Y제로 평가한. 그래서 시장에서 볼 수 있죠. 이거 관찰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다. 그래서 주관적인 교환 비율과 객관적인 교환 비율이 맞아떨어진 상태가 여기다. 만약에 이렇게 거기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무차별 곡선이 있다면 효용 극대화가 보장되지 않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F점에서는 어떻게 생겼어요? MRS, XY, F점에서의 MRS하고 JY의 상대 가격 PY분의 PX가 봤더니 뭐가 더 커요? 뭐가 커? 얘가 크죠, 얘가. MRS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크잖아. 이렇게 되면 효용 극대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요게 왜 이런 점으로 가는지 뭐 이런 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되죠? MUY분의 MUX고 PY분의 PX니까 요거 MUX분의 뭐가 되죠? PX가 되고 MUY, PY가 돼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요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MUX는 XJ 한 단위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이에요. 뭘로 평가? XJ 가격으로 평가. XJ 가격으로 평가. 그래서 이걸 1원당 XJ 지출에 따른 효용의 증가분이 1원당 YJ 지출에 따른 효용의 증가분보다 크잖아요. 이걸 어디다 지출해야 돼? XJ에다. 그래서 XJ 소비를 뭐하고? 늘리고 YJ 소비를 뭐하고? 줄여야 효용이 가장 커진다. 이런 아주 미시경제학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24페이지까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4에다가 별표 하나 해놔요. 2.4에 별표 하나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균형인데 두 소비자가 있고 이제 교환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25페이지부터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옆에다가 1. 분석의 기초 써놓고 1. 분석의 기초. 두 소비자 A, B의 선호 체계가 동일하다. 두 소비자 A, B의 선호 체계가 동일하다. 이게 세계 무형 모형에 다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형 모형이 다 공급측 결정 모형이기 때문에 수요는 똑같아. 그래서 나중에 국가 간에 이게 적용되도록 똑같아요. 일단은 두 사람이 지금 수요가 똑같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비를 X제나 Y제를 특별히 좋아하는 정도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소비 비율이 일정하게 나오는 형태인데, 두 번째는 두 소비자의 초기 부존량이 다르다.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야. 선호는 똑같아. 그러니까 선호 체계는 똑같단 말이 소비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두 사람이. 그런데 가진 게 달라. 자, 넘어가 봅시다. 그래프를 보면 아주 쉬워요. 그래프를 보니까 왼쪽은 소비자 A 거고요. 오른쪽은 소비자 B 거예요. 왼쪽에 2점 한번 찾아봐. 2점에 거기서 수평과 수직축으로 점선을 다시 한번 보내보세요. 2점에서 2점 찾아서 수평 수직의 점선을 보내봐. 그러면 이 소비자 A는 뭘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X제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X제를 얘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할까요? Y제를 귀하게 생각할까요? 적게 갖고 있는 Y제를 귀하게 생각하지. 이게 지금 선호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른쪽 보세요. 또 2점 찾아봐. 소비자 B 2점. 수평 수직의 점선을 보내요. 뭘 많이 갖고 있어? Y제를 많이 갖고 있고 X제를 적게 갖고 있어. 그러니까 X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귀하게 생각하겠죠. 그렇다면 그거의 무차별 곡선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X제를 많이 갖고 있는 애,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 초기 부존점이 있는 애하고요. X제. Y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X제를 적게 갖고 있는 애가 있어 지금. 이런 애하고 만약에 있다면 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MRS는 상대적으로 뭐를 좋아하는 정도? X제를 좋아하는 정도. 얘는 X제를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겠어? 많이 갖고 있는데 뭘 좋아해? 조금 갖고 있는 거를 더 비싸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무차별선 접선의 기울기가 얘는 어떻게 되고? 굉장히 낮게 되고 얘는 굉장히 높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차별선 그리면 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무차별선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얘는 소비자 A고요. 얘는 소비자 B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선호 체계는 별 차이가 없는데 뭐가 요 X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애는 무차별선 접선의 기울기가 낮고 요거는 누구 거지? MRS, XY, 소비자 XY, A. 얘는 MRS, XY, B. 뭐가 커요? 얘가 크지, 얘가. 얘가 크죠. 얘는 작고. 부등호방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래야 상대적으로 더 좋아하는 제품이 달라야 서로 교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환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 교환은 이제 자기가 덜 좋아하는 걸 내놔. 상대방으로부터 자기가 더 좋아하는 걸 사기 위해서. 그래서 소비 비율을 하나로 상정하면 나는 여기 있는 것보다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요렇게 가는 게 더 좋아.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 아까 크로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 사람일 때 그런 얘기예요. 한 사람일 때.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무 상관없어. 얘는 여기서 뭐 일로 나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 중요한 것은 뭐예요? 둘이 교환을 한다는 거지. 보세요. 소비자 A는 이만큼을 갖고 있는데 소비는 이것밖에 안 하니까 XJ를 시장에 내놓겠죠. 그래프가 두 개를 그래프를 한 개를 그래서 좀 어려워요? 각각 봐도 돼. 그냥 각각 봐도 되는데 요 소비자 B는요 YJ를 많이 갖고 있다가 YJ 소비를 이것밖에 안 해. 그러니까 이만큼 내놓은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결국은 이렇게 교환의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뭘 이해를 해야 된다고?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걸 상대적으로 덜 선호하니까 시장에 내놓고 내가 많이 갖고 있는 YJ 소비자 B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좋아하니까 더 좋은 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내놓는다. 차이는 이 교환의 원인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요 부존량의 차이에서 온 거다. 이걸 이해하면 돼. 이걸 이해하면. 그래서 일단 그 그래프를 조금 더 추가하면 왼쪽 그래프에서 원점하고요 F점을 연결을 해. 원점하고 F점을 쭉 연결해서 점선을 끌어내. 그리고 그 F점과 E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그려요. F점과 E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을 그리라고. 그리고 오른쪽에 소비자 B도 마찬가지예요. F점을 원점과 O와 연결해서 쭉 점선을 끌어내. 그리고 E점과 또 삼각형을 그려봐요. 그러면 소비자 A는 자기가 많이 갖고 있는 XJ를 내놓고요. 소비자 B는 YJ를 내놓고 서로 교환을 하면 F점에서 처음에는 E점에서 효용 수준은 U1이었는데 F점에서 효용 수준은 U2로 가면서 효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무차별선은 밖으로 가면 효용이 증가한다. 뭐 이게 기본이니까. 이 그래프하고 뒤에 나와 있는 국제무역에 그 그래프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지금 방금 우리가 소비자 A, 소비자 B 그랬는데 이걸 그냥 국가로 봐도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는데 완전히 똑같은데 W0, W1 이렇게만 바뀌었네. 뭐 U0든 뭐 W0든 상관없어. 근데 이거 국가의 후생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이제 웰페어 후생을 W라고 씁니다. 보통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유틸러티에서 U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디퍼런스의 약자로 I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사실은 이게 이제 국가의 후생이기 때문에 뭐라고 써야 돼요? 사회 후생이어서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 SIC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책마다 W로 쓰기도 하고 뭐 I로 쓰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그래프는 완전히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2-5 그 그래프에서 또 F점을 연결해서 원점에서 F점을 연결해서 쭉 뽑아내세요. 각각 F점을 연결해서 뽑아내. 그러면 A국 그 밑에 그래프 밑에 A국의 동그라미하고 그래프 밑에 B국의 동그라미 하면 A국은 뭘 많이 갖고 있어요? XJ를 많이 갖고 있잖아. B국은 뭘 많이 갖고 있어요? YJ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A국은 뭘 내놓고? XJ를 내놓고. 내놓는다는 것은 국가 간에 내놓는다는 건 뭐예요? 수출한다는 거예요. B국은 YJ를 내놔서 수출하고. 이렇게 해서 후생 수준은 방금 제가 그린 거의 그래프도 지금 정확하게 그려졌는데 국가 A국도 원점과 F점을 연결한 것과 B국도 원점과 F점을 연결한 것이 거의 원점에서 빠져나오는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려져 있잖아요. 지금 방금 우리가 점선을 그렸던 것처럼.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X, YJ의 소비 비율이 다르지 않다는 거야. 두 나라 소비자들이 X, YJ 소비하는 그 비율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조건은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야. 뭐만? 부존량이라는 공급 조건에 의해서만 무역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순수 교환 경제라는 건 뭐예요? 순수 교환 경제라는 건 왜 순수하다고 그래? 퓨어한 거야. 그게 아니고
생산이 없다는 거예요. 생산 경제가 생략됐다는 거예요. 순수 교환 경제라는 것은. 그래서 가장 단순한 국가 간의 교환이 왜 발생하냐? 그런 직관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사이는 여러분 27페이지부터 국제무역인데요. 거기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읽고 27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는 한국 얘기가 나오고요.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무역 통계가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단락에 넷째 줄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어떤 국가가 무역을 하고 또 어떤 국가와 더 많은 무역을 할까? 라고 봤더니 가까운 국가끼리 무역을 많이 하겠어요. 우리나라와 유럽 간의 무역을 많이 하겠어. 유럽 내 국가들끼리 무역을 많이 하겠어. 유럽 내 국가들끼리. 우리가 중국과 많이 하겠어요? 아니면 저기 남미 국가들과 많이 하겠어? 중국과 많이 하겠죠.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 규모가 차이, 경제 규모의 차이. 세 번째, 자원이, 기술 수준이, 이런 것들이 무역을 결정하는데, 한국 경우는 어떤지를 잘 봐두세요.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거의 수출 상위 국가 10개국이 다 아시아 국가들이었네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국가 간 무역 바로 위에 단락에다 별표를 하고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간 위에, 그 바로 위에 보면 한 국가가 무역으로 더 높은 수준의 사회 무차별성에 도달한다면 후생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국가가 후생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수출업자는 수출 많이 하니까 이득을 보지만 수입 대체재 국내 생산자들은 손해를 본다. 여러분, 한국과 중국이 무역을 해서 FTA 체결해서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면 수출 많이 한 자동차 업계는 이득을 보겠지만 중국산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농산물, 축산물, 업 이런 것들이 타격을 입는다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FTA를 체결하기 전 자원 배분 상태와 후의 자원 배분 상태를 비교를 해. 그러면 국가 전체의 후생은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국가 내의 계층 간의 후생이 다른 쪽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파레토 개선이에요? 파레토 계약이에요? 둘 다? 아니죠. 파레토 개선이라는 건 나중에 뒤에서 미시경제 다 하시잖아요. 한 경제 주체의 후생이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경제 후생이 증가하면 이게 파레토 개선이야. 하나는 일정한데 다른 후생이 떨어져 버려. 그럼 파레토 계약이에요. 이 파레토 기준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이거는. 그런데 여기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져 버리니까 개선도 계약도 아니에요. 그럼 이건 파레토 기준의 최선의 기준 가지고 판단이 불가능하다. 써놔. 파레토 기준은 최선의 자원 배분 기준인 파레토 기준을 가지고는 판단 불가해요.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서 파레토 개선됐는지 계약됐는지 불가능해, 판단하기가.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이와 같이 이득자와 손해자가 있는데도 후생 수준이 증가한다고 말하는 것은 보상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보상의 원리는 여기서는 이제 칼도와 힉스의 기준입니다. 이 칼도와 힉스의 이 보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보상의 기준은 차선의 자원 배분 기준입니다. 최선의 자원 배분 기준은 뭐라고? 파레토 기준. 그게 적용될 수 없을 때 차선의 자원 배분 기준으로 칼도와 힉스의 보상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적용하냐면 효용 비교가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회 화폐 금액으로 따져봐요. 그래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계가 수출을 많이 해서 벌어들인 이걸 구체로 화폐 금액으로 따져봐. 농촌이 손해본 금액을 화폐 금액으로 따져봐. 그래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이득이 손해를 본 사람의 손해를 다 상쇄하고 남는 잉여가 있다면 국가 전체 후생이 증가했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보상의 원칙이다. 가장 큰 한계는 무시경제 다 아시죠? 가장 큰 한계는 잠재적인 보상이다. 현재적인 보상이 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차 업계가 수출 많이 했으니까 막 이득이 많이 남아. 농촌을 좀 도와줄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이상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농촌의 소득 보전 정책, 소득 직불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이 농산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옵니다.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나중에 뒤에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런 기초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해가는데 꼼꼼하게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제가 체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고, 국가 간의 무역 이름 읽어보시면 되고, 첫날인데 지금 3장은 리카도 모형은 들어가지 못했네요. 금요일날 하면 되죠. 금요일날 하면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페이지를 여러분 다 항상 체크를 해두시고, 금요일로는 이제 3장까지 안 나갔으니까 3장 읽어보면 될까요? 아니죠. 4장 끝까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서 읽으면서 수업 시간에 한 번 읽고 예습할 때 한 번, 복습할 때 한 번 읽으면 3번을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걸 목표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